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아르바이트, 알바 한 번쯤 안 해본 분들 없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이 알바를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 분야에 맞춰서 관련 분야에서 알바를 하는 게 또 요새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알바 세계에서도 취업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평균 10군데를 지원해야 세 곳 합격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취직이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아르바이트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네.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서 점주들이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직접 일하다 보니까 그만큼 또 자리는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17년 만에 취업 한파인데 이 자리에 있는 저희도 그 취업 한파가 뼈저리게 느껴질 정도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준생분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힘드실까 또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데요. 그래도 항상 저희가 옆에서 지켜드리고 있고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수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분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 공채 전략을 짚어드리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잡정보센터의 엉아, 세계 이면준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엉아였네요. 젊은 오빠 엉아, 이민준 컨설턴트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뭐 월요일에 모시다가 오늘 또 수요일에 모시게 돼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래도 현재 지금 SK라든지 롯데 면접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뭐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그 1차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GS 리테일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 현준쌤 제자분 중에도 GS 리테일을 쓴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좀 많은 편인가요? GS 리테일이? 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통업계 전반적인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편의점 업계만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성 외에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HMR 푸드의 이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 GS를 비롯한 편의점 업계 지원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편의점 중에서도 GS 리테일이 다른 여타 세븐일레븐이라든지 CU 편의점 브랜드에 대비해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점포 수가 보통 이제 CU가 한 100개 정도가 GS보다 더 많은 편인데 네네. 오히려 GS가 편의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건 물론이고 또한 이제 취준생들의 나이대인 대학생들이라든지 특히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GS의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네. GS를 왜 이렇게 선호하는 걸까요? 취준생분들이. 일단은 GS의 제품, PB 상품 제품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이런 특색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혼술이라든지 혼식하기 위한 제품류들이 굉장히 GS 리테일이 잘 돼 있는 편이고 또 도시락 부분도 굉장히 구성도를 알차게 해서 많은 취준생분들뿐만 아니라 뭐 직장인분들도 이제 끼니를 대체하기 위해서 요즘 GS 리테일의 도시락을 많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트렌디한 편의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고객 접점에서 밀접하게 이제 많은 그 고객들과 같이 소통하고 호흡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도 좀 개인적으로 편의점 중에서 GS를 가장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경쟁률도 좀 당연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실제로 이제 이전 시즌 지난해 상반기 대졸 공채 같은 경우 전역 장교를 같이 포함해서 뽑았는데 000명인 세 자릿수를 뽑았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아쉽게도 이제 00명에 이제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평균적으로 10,000명 이상이 이제 지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률이 보통 이제 100대 1이 넘어간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유통 분야 특성상 아무래도 뭐 좀 무거운 것도 많이 옮기고 남성 지원자분들이 조금 더 회사 측에서 선호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 편인가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에 기반으로 한 직무 자체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비 불균형
불균형들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현재는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실제로 이제 현재 지원자들 수준에서도 여성분들의 지원자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부터 GS 리테일 서류 전형부터 인적성까지 좀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 GS 리테일의 상반기 공채에서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서류 전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성 검사, 그다음에 에세이와 자기소개서 심사를 다시 한번 하고요. 1차 면접 전형, 2차 면접 전형을 통과한 다음에는 건강검진 이후에 최종 합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1차 면접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2018년도 상반기의 채용 직무를 보면은 1지망은 오로지 영업으로만 지원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지망 직무의 2지망들은 인사나 디자인, 사업 지원 분야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채용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모든 지원자분들이 1지망이 영업 직무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를 보자고 하면은 입사 이후에 실제 점포에서 모든 지원자들이 영업 활동을 일정 기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GS 리테일이 가장 기본적인 영업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른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쌓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무 이후에는 적성이라든지 회사의 TO에 따라서 2지망에 작성된 영업 물류, 재경, 전략 기획이라든지 사업 지원 부분에 이제 배치될 확률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1차 면접 전형이나 2차 면접 전형에서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확실히 아셔야 될 게 영업 직무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의 어필도를 얘기하셔야지 다른 직무 부분은 추후 합격된 이후에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현준 쌤이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어제 또 차코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또 맥락이 같은 게 어제 차코치님이 편의점 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한시적으로 현장 경험을 위해서 그 알바 현장에서 알바를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원자가 지원하는 분이 편의점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다면 이게 조금 많이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많이 플러스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제 현장 경험, 특히 만약에 GS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GS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다고 하면은 네. 그만큼 타 지원자들 대비해서 실무 경험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지원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네네.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차별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하는 일의 대부분이 포스기를 다루는 일에 좀 연관성이 있고 또한 단순한 활동 부분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만으로는 크게 이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데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중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활동했다. 이런 것들을 연결고리를 잘 지어서 전달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GS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영업 직무를 반드시 수행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주의 입장, 경영주의 입장에서 매출이라든지 실제적인 기업의 이익 방향들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마련해보기 위한 것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다는 식의 뭔가 연결고리가 완성된 형태들에 대한 접근성을 지원자분들께서는 꼭 고민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차코치님도 잠깐 대답을 해주셨는데 현준 쌤한테도 한번 하나 여쭤보자면 네. 이게 웃긴 건 아니고요. 이게 편의점 업계에 지원할 때 요즘 편의점 워낙 많아서 뭐 CU에서 일했는데 GS에 지원을 할 때 이게 뭐 좀 안 좋게 작용하는지 뭐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했던 게 조금 안 좋게 보거나 면접에서 공격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 학생 중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고 다만 이제 공격이란 부분보다는 GS에서 일을 했는데 CU를 지원했다고 하면은 왜 GS에 지원하지 우리 회사 지원했냐고 하는 지원 동기 부분을 강하게 물어보겠죠. 네네. 하지만 어쨌든 모든 회사들이 사실 경쟁사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이제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맞아요. 점포수도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고 네. 굉장히 치열한 이런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기 때문에 타 편의점 업계에서 일을 해봤던 경험은 오히려 다른 편의점 상호를 지원했을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6개월 정도 인턴식에 근무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는 좀 어떤 식으로 직무에 배정이 되고 실제로 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입사 이후에는 이제 일정 부분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점포에 사원들을 배치하는데 배치 후 초기에는 아르바이트랑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해당 점포의 점장으로서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점포의 매출이라든지 아르바이트의 직원들의 관리
관리, 또한 발주 등의 점포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가 편의점 영업인데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소개가 편의점 영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GS25 시에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수익 개선 활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GS 리테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입공채의 모든 직무 지원자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각 지역의 직영점에서 편의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가져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상품 관리라든지 인력 운용, 그다음에 수익 분석 및 비용 관리 등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좀 10일 단위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소위 이제 힘들고 또한 본인들의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해당 매장의 시간대별 방문 고객 수 및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한 근무 인원 등 그다음에 근무 시간 등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 관리 직무인데 GS 리테일에서는 OFC라고 부르는데 OFC는 오퍼레이션 필드 카운셀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GS25시의 컨셉을 본부 방침 및 가맹점, 직영점에 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행을 해서 경쟁력 있는 GS25시의 점포를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BGF에 있는 유사 직무라고 하면은 SC라고 해서 스토어 컨설턴트와 같은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영점 및 가맹점을 관리하고 가격 정책 및 총이익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채에서는 뽑진 않는데 MD 직무에 대해서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고 네네. 하면은 이제 머천다이저로서 상품을 담당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고품질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상품 구매, 업체 선정 및 상품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품 구매나 프로모션 관리,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익 관리 관련된 분석적인 역량 부분도 역시 참고적으로 있으면 좋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각 전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모든 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데 서류 전형만의 좀 특징이랄까 통과해야 되는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을 2번을 체킹을 해요. 네네. 일단 첫 번째 GS 리테일의 서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전공이나 나이에 무관하게 학점이 5.0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0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 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추후 2차 면접 때 임원 면접과 함께 한국사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외 외국어 능력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점 형태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공도 무관하고 관련돼서 학점만 일정 수준 이상만 넘는다면은 모든 지원자분들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을 넓게 열어놓은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학점도 3.0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외국어 능력도 가산점이 없다 보니까 왠지 자소서에서 좀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어떤가요? 네, 체감 난이도는 이제 항목들의 유사성 부분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이따 이제 자세한 부분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실질적으로 1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차와 2차를 총 2번을 체킹하는데 1차의 서류 합격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약 한 70% 지원자가 이제 합격을 하는데 이는 적격 기준 심사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이제 인성 검사, 적성 검사와 함께 에세이를 다시 한번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자소서를 다시 검증하기 때문에 자소서 역시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GS 리테일 자소서 항목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1번이 지원 동기 및 열정에 대하여, 2번이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 3번 입사 후 포부, 4번 성격의 장단점 및 보완 노력, 5번이 정직함에 대하여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항목을 조금 많이 어려워했을까요? 네, 일단 나머지 4개 항목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타 회사들이라든지 다른 회사에 굉장히 있는 유사한 항목들이라서 지원자분들이 어려움을 물론 실제로 잘 안 써본 분들은 어렵겠지만 네. 어려운 부분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항목인 5번 항목 이 이제 정직함에 대해서 부분에서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어려워하고 네.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아름다움에 대하여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가치관에 대한 본인의 재정의 부분을 이제 지원자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실제로 이것들은 이제 제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했던 이제 자소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5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는 관련된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관련돼서 적당한 경험이 없을 때에는 윤리관이라든지 회사에서 정직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예상을 해서 답변하고 이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길에서 주운 이제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경험 같은 것들은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자분들이 곧잘 활용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만의 얘기에서 나의 정직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5번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5번 같은 경우 이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나머지 항목들도 이제 지원자분들이 이제 편의점 관련된 경험이 없으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가이드를 드리자고 하면은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지원 동기 및 열정에 관련해서는 핵심 키워드는 역시 역량보다는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정은 이제 강한 입사 의지를 나타내며 목표에 대한 노력의 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목표나 비전이 무엇인지 또한 그 실현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지만이 아니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혹은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과정들을 본인의 열정에 담아서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이제 큰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열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 실현을 위해서 무엇을 또 어떻게 열정적으로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기술하시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비전과 역량이 입사 이후에 어떻게 직무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분례를 잡아서 작성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 및 학교 생활에 관하여인데요.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자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인성과 가치관을 파악하고 회사와 지원 직무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자가 성장하면서 가치관과 인성,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형성하게 된 계기를 에피소드를 통해서 기술하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분야에 대한 적합한 기질이라든지 성향 중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명확하게 뽑아내시고 이와 관련된 사례나 계기를 명확하게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입사 후 포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회사의 핵심 가치와 비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기개발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부는 본인의 단기라든지 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자신의 비전과 목표가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 혹은 부합하는 부분이어야 되며 또한 회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에 맞추어 본인이 회사의 지원 부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과 보완 노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성격의 장단점과 단점을 기술하는 부분은 직무에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자의 성격이라든지 도움이 되는지의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되 장점을 먼저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장점은 본인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지원 직무의 역할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과거 중심 사례적으로 기술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단점 부분은 직무를 수행했을 때 크게 지장을 안 주는 선에서 뽑아내신 것들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극복 방안이라든지 본인이 이것을 깨닫게 된 사례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기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장점과 단점 부분에 적절한 밸런스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는 것들을 또 잊지 말고 권장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GS 리테일의 경영 이념 같은 경우가 네 가지 기반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페어, 올바른, 두 번째가 프레시, 신선함,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렌들리, 친근함, 네 번째가 펀, 즐거움으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페어에 해당하는 질문으로서 본인의 과거 경험 중에서 지원자가 생활 신조와 업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와 업무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치관들을 제시하고 원칙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했었을 때 얻어진 성과 부분에서 좋던 나쁘던 본인이 이를 바탕으로 얻고 깨달은 게 있으면은 이를 과거 경험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1번부터 5번까지 쉬지 않고 팁들을 다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준쌤 취준생분들 중에서 실제로 자소서를 좀 써봤는데 와 이거는 조금 많이 안타깝다 하는 그런 실수 이렇게 쓰면은 좀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그 실제 사례가 있다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말씀해 주신 게 불현듯 떠올랐는데 이 단점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또한 면접 전형에서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원자분들은 이제 쓰면 잘 쓸 수는 있는데 굉장히
핀트가 나가서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은 단점을 이제 단점 같지 않은 사례로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지랖이 넓다든지 혹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바람에 다른 일의 처리가 느리다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다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키워드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나온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직무에 크리티컬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사실 이 관련된 단점을 다 쓸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런 방향성이라고 가이드를 네네. 쓰자고 하면은 네. 욕심이 많다라는 키워드를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의 키워드인데 실제로 욕심이 많은 거는 일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욕심에 대한 본인의 재정의에 따라서 장점화가 될 수도 있고 단점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인이 욕심이란 키워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관련된 사례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단점 보완을 개선했는지 부분에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면은 오히려 단점 이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장점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으로는 적성 검사 그리고 에세이 심사 전형인데 적성 검사는 저희가 조금 익숙하거든요. 많이 다뤄봐서. 그런데 에세이 심사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적성 검사라고 우리 얘기를 하면은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언어 수리 추리, 그다음에 뭐 시각적 사고 상식 부분의 파트에 문제를 푸는 유형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네. GS 리테일의 적성 검사는 오로지 인성 검사 부분에 수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 시험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에세이 심사는 적성 검사 결과와 지원자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여기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를 중심으로 2차 서류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성 시험과 그 에세이 심사는 어떤 식으로 좀 지원자들이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온라인으로 이 시험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성검사, 적성검사 부분 파트는 어떻게 보면 시간 제한 내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당연히 이제 인재상이라든지 가치관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목들을 체킹을 하실 텐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진정성 여부, 그러니까 신뢰도 부분에 대한 구간 척도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너무 좋은 쪽으로만 표장을 해서 그 답변을 체크한다든지 혹은 본인과 맞지 않는데 본인이 억지로 그것을 끼워서 맞추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세트 질문들이라든지 유사한 질문에서 본인이 잘못된 답변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은 본인의 특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다음으로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적성 검사, 에세이 심사를 통과하면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면접부터 살펴보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의와 토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의와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경쟁적인 상황에 있어서 긴장감 속에서 평소의 습관들을 나오기 때문에 경영주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인 점을 좀 유의 깊게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제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주제에 관한 찬반 의견을 제진하면 되는데 유통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 이제 요즘에 유통업과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사드의 여파로 인해서 중국의 유커들이 이제 한국에 오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오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뭐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Io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의 접목성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한 정치적인 부분과 정부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규제에 따라서 뭐 중소기업 적합 제품이라든지 혹은 일정 기간 이상의 편의점을 못 두게 하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규제 등 유통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요새 가장 핫하다고 하면은 근로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변동성 부분들이 있겠죠. 또한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면서 경영주라든지 혹은 이제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공부하시고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킹을 많이 하시고 또한 본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 한 기사당 3문장 이상을 좀 정리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또한 개별 역량 면접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원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타 회사와 유사하게 인성 플러스 직무 관련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 경험을 정리를 잘 하시되 어떻게 하면 편의점 업계에 관심도, 그러니까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지 또한 1차 직무는 무조건 영업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 직무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거 경험을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지를 잘 정리하셔서 그 관련된 바탕을 이제 면접 전형에서 답변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1차 면접을 통과하기 위한 합격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많은 지원자들이 의뢰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하는 점이 있다면은 GS 리테일 소속 편의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이 자사의 직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 확인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한 이런 경험들이 기출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방문 안 해보셨다고 하면은 꼭 방문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고요. 또한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문한다고 하면은 자사 편의점에 대한 장단점과 이유 부분에서 명확히 본인이 분석을 하시고 또한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CU라든지 세븐일레븐과 비교했을 때 혹은 미니스토어과 비교했을 때 차별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바탕으로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이라든지 임원들과 구성된 면접관을 대할 때는 이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소위 이제 포멀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알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접 전형들을 통해서 실제 지원자들과 대화했을 때 그 본 사람의 실제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면접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이걸 잘해야겠다 혹은 나의 설득 논리를 강하게 내세워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집중하실 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면접 전형의 형태는 뭐 CJ에 보고합시다라든지 타 회사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접 전형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다른 지원자들과 협의와 토의를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속 논리, 설득 논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인데 그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협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본인이 팀워크를 쌓을 수 있는지 부분에서 인성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런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 지원자들과 함께 연습하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 번 해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토의 토론 면접이라고 하면 일단 지원자들 간에 한 4명 정도서 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4명이나 6명에서 이 회사의 면접 전형이라고 하면 찬반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 경우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약간 옛날 형태의 소위 이제 찬반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 개진을 바탕으로 한 어떤 특정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건지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뭐 100분 토론 같은 형태의 면접 전형이라고 보시면은 가장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면접관분들은 이 토의 토론할 때 일절 관여하지 않고 다 지켜보는 입장이신 건가요? 네, 주로 이런 면접 전형의 형태는 관찰 면접 전형의 형태들이 있는데 처음에 서두에 이제 디렉션이라고 해서 이 면접 전형에 관련된 간략한 설명과 주제 관련돼서의 설명만 있지 그 외에는 오로지 지원자분들이 알아서 이제 관리 감독이라든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롤이 무엇인지 일단은 선정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네. 저는 이제 권장드리다고 하면은 앞서 이제 100분 토론 얘기도 나왔지만 손석희 씨의 과거 이제 사회자 역할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를 바탕으로 여러 지원자들의 하나의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 부분에서 고민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1차 토의 토론 면접 힘겹게 통과하면 2차 면접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2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2차 면접은 많은 타 회사라든지 많은 지원자들이 준비했을 법한 이제 임원 면접이 일단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 외에 특이하다고 하면은 한국사 면접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 한국사 면접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지원자의 역사관을 알아보기 위한 면접 문항으로서 기본 문항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상식 수준의 역사 문제와 관련돼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으면 되고요. 해당 한국사 면접 관련해서는 1차 합격자들 면접 대상으로 해서 예시 문제를 주기 때문에 1차 면접 합격하게 되면 어떤 유형의 형태인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한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사라든지 이슈들도 한 번쯤은 찬찬히 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예시 문제들이 1차 면접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문제들이? 일단 그 예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유형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일례로 본인의 어떤 특정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예라고 하면은 뭐 예전에 이제 현대 자동차가 역사 에세이를 봤던 것처럼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기보다는 특정 사실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인사이트를 물어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유통 관련된 이슈에 대한 생각 정리 외에도 한국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 그래서 앞서 현준 쌤이 말씀해 주셨던 게 한국사 자격증이 있다면 좀 면접에 유리하다 했던 네. 게
이 2차 임원 면접 때 한국사 면접이 진행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직 헷갈리는 게 임원 면접을 보다가 뭐 갑자기 한국사에 관한 걸 질문을 하는 건지 아예 따로 좀 보는 건가요? 한국사 면접은 이제 따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정 부분에서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과 관련된 답변 부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나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예전에 일단 이 면접 전형 형태가 2014년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사실 관련해서 이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오히려 도입되지 않은 관련해서 기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일반적으로 지원자 면접 전형을 치른 지원자들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는 쉽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이제 관계자라든지 인사팀에서 이제 반영을 해서 작년 혹은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높인 난이도도 사실 이전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GS 편의점 분야인데요. 꼭 한국사 질문이 있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GS의 기업 문화 자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GS 리테일도 이제 GS 그룹사에 일단 유통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GS 그룹이란 게 LG 그룹의 또 전신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국가와 호국 보훈에 대한 가치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실제 이런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가치관이 애사심이라든지 애국심이 높은 지원자의 경우일수록 회사에 장기 근속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들의 성향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일수록 우리 회사에 대해서 역량 기여를 더 명확하게 해줄 것이며 또 오랫동안 다니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 외에도 국사관에 대해서 한국사관에 대해서도 체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면접, 한국사 면접까지 통과를 다 하게 되면 GS 리테일의 주요 구성원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GS 리테일 입사를 꿈꾸는 구직자분들에게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면접은 좀 이런 식으로 준비해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네, GS 리테일 혹은 유통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 기반한 그 면접 준비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앞서 이제 점포 방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포 방문 경험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다른 관점으로서의 차별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드리자고 하면은 편의점은 어떻게 방문해서 어떤 데이터를 도출하는 부분에서 예를 드리자고 하면은 실제로 제가 이거는 유통점과 관련해서 취업 준비를 할 때 활용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네네. 일단은 첫 번째 예 같은 경우는 같은 상권에 있는 세 가지 경쟁 업체들을 방문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방문해 보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통 이제 영업 관리자 혹은 직영점에서 영업을 하고 난 이후에 편의점 영업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권적으로 상권 관리자 형태로서 같은 상권에 이제 담당하게 된 여러 점포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네. 그때 같은 상권에서 결과적으로 타 경쟁사 대비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떠한 특별한 프로모션 할 수 있는지 부분을 접근하게 되거든요. 또한 중요한 변수라고 하면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는 이제 유동 인구라든지 혹은 실제 그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특색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문해 보시고 경쟁사는 어떻고 혹은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식의 답변 논리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은 상권에 접근을 하는데 타 상권과 대비해서 두 가지 상권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이 연합뉴스에 있는 편의점들도 굉장히 근처에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근처에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사원들을 기반으로 한 뭔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상품 매대 구성을 했을 것이고 신촌이라고 하면 대학가 쪽에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매대 구성이라든지 프로모션 마케팅 방안을 짰을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만의 상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제안한다든지 혹은 이런 상권에서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좋다는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특한 본인만의 가치관에 차별화할 수 있는 어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세 가지 경쟁 업체 정도를 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번 방문을 해보고 뭐 비교 분석해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저희가 항상 전문가분들한테 이 편의점 준비 어떻게 돼야 하냐면 뭐 다들 대답해 주시는 게 현장에 가봐라.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가서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 제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이거 편의점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면 알바생들이 그걸 말해 주나요? 이직 준비하시는 건 아니죠? 너무 관심도가 높으신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편의점을 방문한 학생들, 뭐 재학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남기 아나운서랑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면 가는 건데 가서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가게 되면은 사실 그 가맹점을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점장 부분을 만나기는 어려울 부분도 있고 네.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일단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관련해서 본인이 그 상권과 관련해서 분석된 데이터들을 갖고 갈 수 있으면은 그 관련된 관심도를 굉장히 높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점장 부분을 만나는 분들이 중요한데 가맹점을 결과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한데 가맹점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겨서 가맹점 분들과 약속을 잡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만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 오게 된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인 그 가장 이제 갔을 경우에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실제 관계지향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는 영업관리자와 사이가 어떤가 부분에서는 사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좋게 표현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없으세요. 이건 이제 실 경험이기도 하고 실제 네네. 많은 여타 학생들이 갔다 온 경험에서 모든 가맹점들은 사실 영업관리자가 다 전담해서 모든 일관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포인트를 찾아내신다고 하면은 그런 불만사항적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 개선해주고 싶다. 혹은 내가 이 지점에 여기 가맹점을 방문했는데 여기는 지금 사이가 좀 안 좋다. 나를 뽑아서 여기에 배치시켜준다고 하면은 이 가맹점주님과 이미 제가 사전에 약속을 다 해놓고 내가 면담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관계로서 영업 매출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발로 뛰어서 얻어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한 경험치 있는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아르바이트생분들한테 여쭤봐서는 뭐 큰 소득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분들은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거절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죠. 네네. 네, 그래서 크게 실익을 얻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서 점주를 찾은 다음에 좀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점주분들이 좀 협조를 잘해 주시나요?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무래도 불만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출하고 싶은 분들은 사실 왔었을 때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 하면 저는 오히려 이런 사례들이 좋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의 경우 본인이 이런 가맹점주를 처음에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도 사실 본인의 영업 전략이자 영업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례들도 잘 정리해서 그 면접 전에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실 현업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많은 가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내가 단순히 편의점과 관련된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많은 점주들이라든지 많은 편의점 업계를 방문해서 거기서 얻어낸 데이터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어렵긴 하겠지만 진전성 있게 접근을 한다면 점주님들도 좀 반갑게 맞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주쌤 마지막으로 GS 리테일 입사를 꿈꾸는 지원자들을 위한 신의 한 수를 주신다면요? 네, 오랜만이라서 긴장이 되는데 마지막에 저의 같이 신의 한, 긴장되네요. 마지막 저의 신의 한 수는 GS 리테일의 인재상으로 해외 진출에 기여하라. 기여하라.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인재상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좀 다른 관점이라고 하면은 타 편의점 업계, 물론 타 편의점 업계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GS 리테일이 해외 진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각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세븐일레븐이라든지 CU라든지 국내 시장 혹은 타 일본에 있는 브랜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부분에서 사실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GS 리테일은 한국의 이제 토종 브랜드로서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고 실제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기준으로 이제 교두보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기준점을 오픈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 관련돼서 혹시 혹은 장기적인 부분에서 GS 리테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글로벌적인 비전 부분에서도 한 번쯤 고민해보고 이와 관련된 답변들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도움 말씀 주신 세계 인현준 컨설턴트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 열리라는 코너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치매가 오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투표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으로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진욱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수원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수원 지역 구인 기업은 수원시 권성구 고색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명성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공정, 수익검사, 출하검사, 협력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품질관리사무원 1명입니다. 지원 요건은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초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이며 전기전자공학 전공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4천만 원 이상, 연 4,20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판로 개척, 홍보,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채용 분야는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조달 관련 상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할 납품 명업원 1명입니다. 응시 요건은 일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워드 및 엑셀 문서 작성 가능자입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 연 3천만 원까지입니다. 사업장 자사 지원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구인건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을 잘 체크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박가일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일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서울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글로벌 EMP에서 경리회계 및 총무지원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일반 사무, 전표 정리, 매입 매출 관리, 회사 비품 관리 등 경리회계 및 총무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와 전산 세무 2급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000에서 2,500만 원 사이이며 상여금 100%는 별도입니다. 접수는 유선 통화 후 방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입 격리회계 및 사무지원 사무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서울 성동구 무학봉 길에 위치한 아이코스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자사 홈페이지 디자이너, 디자인, 배너, 상품 페이지 제작 및 오픈마켓을 담당하게 됩니다. 시각 디자인 전공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입사 지원 시 희망 연봉 필수 기재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디자이너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사회적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 취준생분들이 조금 많이 겪으셨을 텐데 네.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이 안방 마님입니다.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컨설턴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이제 뵙기 어려워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송쌤이 너무 좋아. 사람이 담백해요. 감사합니다. 말도 군더더기가 없고 이게 충청도시 표현이라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지내셨어요? 네, 뭐 요즘 바쁘게 지냈어요. 일단 방송하고 별개로 좀 바쁘게 지냈고 방송 네네. 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제가 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겸손함과 담백함을 갖추신 컨설턴트님과 함께하는데요. 네. 오늘 또 그리고 수고해주신 2부의 도비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신세미 캐스터는 비 오는 날을 좀 좋아하는 편인가요? 저는 비 오는 날은 집에 있을 때만 좋아해요. 아니면은 카페 가거나 카페 가서 혼자 영화 보고 막 그런 영화 거 보고. 좋아해요. 네, 노트북 가지고.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혹시 먹는 것도 좀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먹는 살이 거 나올 때마다 쪄가지고 먹고 바로 낮잠 자고 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좀 비 오는 날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음식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비 오는 날 기분 좋아지는 음식이요? 다 좋아하시죠? 아니, 전 잔치국수? 잔치국수. 잔치국수 맛있어요. 좋아하시나 보다. 컨설턴트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양쪽에 굉장히 제일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좀 토크가 힘듭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원쌤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평균 연봉과 희망 연봉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5월 달은 좀 특별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축하할 일도 많고 사실 기뻐할 일도 많은데 사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취준생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 지금 취준생하고 현직자 간의 연봉 차이가 너무 심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건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연봉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오늘 또 안건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안건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취준생 여러분의 모든 염원, 바로 높은 연봉이죠. 먼저 시내 직장으로 꼽히는 공기업 직원의 평균 연봉을 보면요. 7,851만 원입니다.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임금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로 9,228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현실적인 희망 연봉 수준으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봉이 2,400에서 2,600만 원으로 14.2%를 차지했고요.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13.3%, 2,6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12.3%,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10.8% 순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봤자 공기업의 평균 연봉의 3분의 1 수준의 연봉을 받고 싶어하는 이 소박한 꿈조차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지금 취준생들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평균 연봉과 희망 연봉의 격차, 해도 해도 너무해입니다. 네.
연봉 얘기여서 그런지 더 세게 치시는 것 같습니다. 송쌤, 이런데 이런 연봉 격차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된 지원 정책들은 좀 마련돼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 잡정보센터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것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간판 사업 중에 하나인데 좋은 취지와 달리 지금 미흡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취지는 좋은데 미흡하다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정의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재직할 경우에 정부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을 돕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지금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입사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연봉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특히 2년형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 원, 즉 매달 12만 5천 원 정도를 적립을 하게 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도를 보태서 성과 보상급이 총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자가 함께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파격적인 대우인 거죠, 사실은. 네.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정부 지원 차원에서 좁혀준다는 취지가 정말 현재 문제와 딱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게 되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 취업에 성공했을 때 소득을 지금 지원하는 이 정책이 예산 문제로 더 이상 신청할 길이 막혀서 현재 5월 1일부로 홀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정부가 충분한 예산의 준비도 없이 올해 들어서 가입 기준을 크게 낮췄어요. 그러니까 가입 기준을 크게 완화하자 가입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있지만 사실 지금 쉽지가 않고 언제 정도 될지 지금 좀 미지수인 부분입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여야가 추경안 절충점을 찾는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했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현재 이 지원 정책의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현 상황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국회가 지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은 그만큼 가입이 지금 된 사람도 있고 안 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네네. 분명히 이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난달까지 총 인원수가 4만 6천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대기 인원수까지 포함하면은 올해 목표치인 벌써 12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네. 올해 목표치인 5만 명을 채우게 돼서 지난 1일부터는 신청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넉 달 만에 지난해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에 지금 신청을 한 것인데요. 그렇게 급증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 대상과 그리고 가입 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네, 아직 5월이어서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미 목표치를 추가했다고 하니까요. 이에 대한 추가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빨리 시일을 좀 다투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추경안이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언제 통과될지 지금 아무도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형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또 불투명하고 정부는 또 3년형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전혀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뭐 정부는 올해 추경안에 3년형 사업을 새로 편성을 했는데 또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 사업은 또 아예 시작도 못 하고 있어서 취준생분들이 지원할 때 아무래도 문제점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지금 신청이 된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 왜냐하면 같은 자격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신청했다는 이유로 누구는 소위 3천만 원 가까이를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누구는 아예 기회조차 박탈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 좀 이 제도가 취업 후에 석 달 이내에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혹시 석 달의 기간이 왜 주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여기를 좀 뭐 계속 다닐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일단은 본인이 2년 또는 3년 취업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다닐 수 있는지를 판가름 해본 다음에 신청하라는 취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신청이 안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예산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3개월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럼 앞서 뭐 한 달 격차, 한 달 앞에 신청한 사람은 추가적인 예산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산을 받지 못하고 그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고 어쨌든 정부의 수요 예측에 실패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저희는 오롯이 좀 취준생들을 위한 대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빨리 좀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좀 현재 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정부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봤으면 이번에 지금 한 통계 자료를 갖고 왔어요. 네. 통계 자료에서는 구직 활동을 한 취준생 10명 중에 4명이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가지 않은 이유의 첫 번째는 낮은 연봉 수준, 네. 두 번째는 직무가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 면접 날 뭔가 분위기가 별로였다라는 네. 답변이 많았어요. 그 오늘 주제에 좀 빗대어 보자면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네. 이제 정부가 지원도 해주고 사실 중소기업도 열려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일지 조금 저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쌤께서 보신 이 통계 자료는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0명 중 4명이 낮은 연봉 때문에 합격을 하고도 입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송쌤의 맞습니다. 의견으로는 좀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취준생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일단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파격적인 제도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대부분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스타트업은 다 가고 싶어해요. 스타트업은 가고 싶어 하는데 중소기업의 이름만 들으면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실 중소기업은 스타트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성장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이미지 또는 이제 중소기업에 갖고 있는 나의 선입견들이 충분히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명 정부 또는 기업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중소기업도 한번 그 내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 격차나 어떤 대우를 함에 있어서 차별 같은 게 예전부터 항상 있던 문제였는데 송쌤께서 보실 때는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최근이 조금 나아진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금 기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군데는 구직난에 시달리는 곳, 또 한 곳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네. 구직난에 시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이라든지 다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최소한 100대 1의 경쟁률. 구인난에 시달리는 곳, 지금도 여러분들 이력서를 들고 중소기업에 가면은 받아주는 곳도 엄청 많아요. 거기는 사람이 안 와서 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격차를 지금 소위 이제 잘 합치는 것이 지금 시도고 분명히 이전 시도에서 없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진호쌤의 손절살인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또 저희가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발품을 팔게 되면은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는 대기업의 브랜드 이런 것보다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저의 이제 지인들 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무를 잘 선택하면 2, 3년 뒤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대학원도 갈 수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그런 것들 고민해서 취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입장에 서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송진원 컨설턴트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저희가 그날이 왔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나와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현대백화점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 방송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